자, 보세요. 이체했죠? 송금전 화면 보여주고 취소해서 먹튀하는 사건, 새로운 신종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자영업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피해가 있는데, 아니 이제는 심지어 이체하는 척 송금전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먹튀하는. 야, 정말 이런 쪽으로 이 머리로 정말 공부를 해라 정말. 예. 그래요. 요렇게 보여준다는 거야 지금. 참. 여기 보면 한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계좌 이체를 하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앱 화면을 열어주며 주인에게 보여줬는데, 주인은 남성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 남성은 재빨리 화면을 끄더니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빠져나간다. 은행 앱 이체 전 화면을 보여주고 송금한 건 한 것처럼 속여서 송금 취소 버튼을 딱 누르는 것이다.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셔라. 여기 이렇게 보이고 취소를 여기 누르는 화면이 찍혀 있네.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취소하는 게 보여 지금. 여기 잘 봐봐. 여기 취소가 딱 취소하는 게 야, 손 되게 빠르다. 야, 이 사람 장난해. 이 사람 뭐야 이거 게임 좀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손이 엄청 빨라. 손이 너무 빨라 갖고 야. 야, 손 빨라, 손 빨라, 손 빨라. 손 빨라. 그래요. 음. 대단하구만. 예, 대단해. 예. 저 정도면 거의 한두 번 하는 솜씨가 아닌데. 예. 딱 이러고 그냥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사기를 우리나라가 진짜 사기꾼들 많아. 구라치는 애들,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려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왜냐면 세상에 이제 에이 공짜도 없거니와 지름길도 없고 이게 사람들의 어떤 선의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지.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고 "잠깐만요." 이러고 "좀 더 보실게요." 이러고 "예, 좀 더 보실게요. 입금이 확실히 됐나 보실게요." 이러고 "예, 잠시만요. 저희 입금 한번 확인할게요. 예. 저도 계좌 좀 보실게요. 예. 확인 좀 할게요." 끝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좀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경쟁의 요소가 뭐냐를 보면 치밀함의 경쟁 같더라고. 항상 그 마지막 한 끗까지도 이게 치밀하게 확인해 가고 꼼꼼하게 이게 확인해 가고 어 예 고런 자세가 좀 필요하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또 사기당하고 그냥 뒤통수 맞고 그런 거야. 예. 워낙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이 사기가 정말 우리나라 너무 많아 진짜. 어저께 잠깐 우리가 얘기도 했었던 그저께부터 얘기했던 사건인데, 이 주말에서부터 이게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한 가족이 실종이 됐어요, 통째로. 근데 오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운전석에는 남성, 뒷좌석에는 여성과 CCTV와 같은 옷이었다. 결국 이렇게 발견이 됐네요. 조윤아 가족이 탑승했던 은색 아우디 승용차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 구를 발견했습니다. 음. 이렇게 또 거꾸로. 전남 완도군 송곡 선착장으로 인양한 차량 안에서 시신 3 구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고, 운전석 발견 시신은 성인 남성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뒷좌석 시신은 성인 여성과 여아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시신이 부패 상태가 심했다. 또 이 의복과 슬리퍼가 같다는 점에서 조양 가족으로 추정이 되었다. 음. 자,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은 아이는 또 무슨 죄며 참 그 부모가 아이까지 꼭 그렇게 데려가야 했는지가 참 그래. 이런 사건 보면 좀 안타까워. 예. 네. 예. 이 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인제 이런 걸 보고 자꾸 동반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동반 살자를 알겠어. 그냥 부모가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했냐?' 가 또 궁금해지죠. 조사를 해 봤더니 쪼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나 아빠가 여행 전 루나, 방파제 추락, 물때, 수면제 등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까 유나 양 부모는 완도 여행에 앞서 극단적 선택이 필요한 정보들을 조회했다. 방파제 추락 충격, 완도 물때, 수면제 등이었다.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검색어도 나오는데 루나 코인을 검색했던 것이다. 음. 그래요. 또 대폭락 사태로 논란을 빚은 루나 검색어도 있었다. 참 씁쓸하구만. 예. 여기에 인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또 인제 의혹들이 있지. 정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는 사건이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이런 사건들이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어가 파킹에 있었다라는 거야. 음. 어. 자, 변속 기어 장치가 주차, 파킹이 놓여 있던 점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요. 변속 기어 장치가 주차에 놓여 있었던 점을 토대로 차량 정밀 감정을 통해 고장이나 단순 교통사고, 사고 고의성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급발진 뭐 가능성도 있다. 뭐 아니면은 타살 가능성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겠다 이거죠, 지금. 자, 여기 보면 일가족은 일주일 동안 펜션방에 머물다 퇴실할 때 조양을 얻고 나왔는데 당시 조양이 축 늘어져 있던 점, 조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정황을 좀 보고 있다. 또 이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영상 복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인제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기어를 하잖아요. 기어가 이제 뭐 파킹에 있고 뭐 리버스를 뒤로 갈 때는 아래다 놓고 이제 앞으로 갈 땐 뒤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에 보통 이제 우리가 차량을 이제 동반 살자란다 해서 막 달린다 이거야. 그러면 뒤에다 놓고 풀 악셀을 밟아서 빵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바닷물에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피해다 놓을 틈이 없다 이거지. 왜냐면 또 떨어지자마자 충격으로 인해서 뭐 이미 뭐 기절해 있거나 뭐 이렇게 될 상태인데 거기서 어느 세월에 피해다 놓느냐. 이제 이런 뭐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음 그치 뭐 하여튼 몰라. 예. 어 보통 인제 만약에 차를 또 뒤에서 밀었다면 N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N 쪽에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밀면 움직이잖아요. P는 안 움직여. 근데 N에다 놓으면 차가 움직이거든, 뒤에서 밀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N에 있었다 이러면은 약간 이거는 쪼금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P에다 놨다라고 하면은 이걸 과연 이렇게 살자로 가능하나?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놨다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 살자라는 입장에서 뭐 그 차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에도 깨어 있었다면은 계속 차가 이렇게 바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어. 그런 거보다 그냥 가만히 그 물이 차서 이렇게 이런 걸 생각을 했다면은
안에서 이제 뭐 자기가 바꾸는 선지도 모르지.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이제 봐야겠죠. 저기를 이렇게 날라서 들어간 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둥둥둥둥 이러고 자기가 그냥 거기서 그냥 날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방파제를 밟고 그냥 가 갖고 그냥 빠진 거다. 이러면은 이제 본인이 충분히 물이 들어오고 나서 그냥 파킹을 하고 그냥 작정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 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루나라는 코인 때문이라면 여기에서 또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또 한번 또 올라오겠죠.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불신론, 또 이 코인에 대한 어떤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은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를 살다 보니 이 고물가 시대, 특히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넘어가서 이제 뭐 이게 경기 침체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고물가 시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뭐 유가도 있을 것이고 재료값도 있을 것인데 또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을 좀 속도를 늦출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 이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죠. 인건비를 낮추라는 거야. 인건비를 올리지 말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계층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큰데 고임금을 받는 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그게 바로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 물건 가격이 또 오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 물건 가격이 올라. 근데 물건 가격이 오르면 임금을 올려야 돼. 임금을 올리니까 또 얘도 올라. 같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럴수록 저소득층이 힘들기 때문에 이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자제해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해라. 경제학자들은 매우 공감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급등에 맞서 대기업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들끓고 있다. 정부가 물가 책임의 상승을 민간 기업에게 떠올린다는 불만부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냐라면 원성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로소득자 최상위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장인 임금 급등이 이어지는 한 물가 상승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 어렵다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흥미롭죠? 예.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 특히 대기업과 IT기업의 고임금 지급 현상을 언급하며 IT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일종의 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와 반은 거의 뭐 경고에 가까운 거지.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인상 요인을 조금 흡수하는 쪽으로 가달라.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 고용 감소, 제품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이나 악순환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걸 끊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대기업 직장인들은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매번 다른 거 오를 때마다 임금만 못 오르게 막는 건 급여 직장인들이 희생하라는 거 아니냐. 보수 시장주의자들이 할 얘기가 많냐. 흑수저들이 그나마 중산층 언저리에 갈 수 있게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대기업 연봉인데 이거 없으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니들부터 무보수로 일해라. 대통령 국회의원 연봉부터 줄여라.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4인 가족 월식비가 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 급등이 사회 전반에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 고임금 직장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나중에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자, 임금 상승 자제 요청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다. 임금은 기업의 자율성에 맞게 하는 문제일 뿐더러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물가를 잡는 방법이 우선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임금이 깎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당장 밥값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 하지만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고 경제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가파른 임금 상승을 자제시키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나 이게 이상하면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지식 또 경제 상식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시장을 자유에 맡기자니 지금은 되게 위험해지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끝없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극과 극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니까 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예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개입을 해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제 경쟁 부분을 자유에 맡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과는 안 맞을 수가 있지. 만약에 파퓰리즘적인 정부였다면 저런 이야기를 잘 못 꺼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불은 끄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좀 감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저러고 나서도 지금 유가와 재료값을 못 잡으니까 그건 또 그대로의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임대차 3법이 지금 소송 가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당연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혼란만 주는 악법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다라고 해서 세입자 보고 나가라 했는데 이 세입자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집주인이 통화 중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짧게 한마디 한 것이 걸린 거야. 예. 집주인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바꿀 수도 있는데 법원이 달랑 이 한마디 가지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세밀한 법안 검토도 없이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이 많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졌고 분쟁 소송이 막 퍼져나갔고요. 예, 마구잡이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 유일하게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계약을 멈출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실거주인지를 이제 따진다 이거야. 근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한다. 왜? 법원의 판결 성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때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법원이 유권 해석으로 이를 확정해 판단하고 있다. 여기는 어떤 사례는 A씨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실거주할 걸로 예상되지 않고 나아가 실거주 요건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집주인의 요건 남용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해서 A씨 같은 경우 나 들어가 살래 했는데도 법원이 안 받아줬다는 거야. 네, 재밌는 거네요. 예. 자, 법무법인들은 임대인들에게 계약갱신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섣불리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거나 집을 팔 계획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 말 한마디가 꼬투리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임대인이 실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들은.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받아들일 것인지 실제 거주할 것인지 선택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법원의 해석은 임대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아주 많네요. 또 이 문제가 또 다른 서민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C씨가 새들어 살고 있었다. C씨는 종전 임대인에게서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라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조정위에서는 바로 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의무도 같이 승계를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운 집주인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법원의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산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건데 법원마저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기 또 중요하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쓰지 않은 세입자가 있는 집이 가장 리스크가 큰 집이다. 이 사람 안 나가니까 이 사람 나갈 때까지 어차피 집을 못 들어가는 집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혹시라도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복잡한 분쟁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안 산다. 바로 이런 집들이 급매로 나오는 집들이 꽤 많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볼 때 단순히 이게 뭐 시장에서 왜 갑자기 떨어지는가 이런 걸 보면은 여기는 첫 번째 요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저런 식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집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뭐 2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또 뭐 법적 분쟁도 해야 되고 당신 이미 이 사람이 안 나갈 걸 가정해서라도 전체적인 계획이 언제 뒤틀릴지를 모르는 거지.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가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법정 소송을 해야 되는데 법정 소송을 하면 기간이 또 걸려. 그동안 안 나가도 되거든. 이러니까 집주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있는 집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급매물이라는 점들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세입자들이 이렇게 분쟁 조정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만에 하나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가 살지 않는 게 드러났을 때 받을 손해배상금을 확정짓기 위해 분석도 있다. 뭐 보상도 하는데 이게 웃긴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주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만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집주인들은 불리한 거지. 언제든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오는데 이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조건도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이 법이 또 웃긴 거는 세입자가 오히려 집주인의 소송을 기다리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주변 전셋값이 워낙 뛰어서 당장 이상하기도 마땅치 않은데 소송 기간 대략 6개월 동안은 기존 집에서 살 수도 있고 합의 과정에서 위로금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떼거나 손해볼 것도 없고 이러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송을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지금 태도로 가는 거야. 이 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 버린 거죠.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임차인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새로운 거래에서는 전세가를 확 올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지. 이걸 집주인들이 이미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을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급매물의 특징을 본다면 바로 증여가 있습니다. 팔리는 집보다 물려주는 집이 더 많습니다. 강남 상구 쪽. 예. 서울 아파트 증여가 마구잡이로 늘어나고 있어요. 송파구는 전체 거래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증여야. 매매보다 더 많아. 진짜 재밌구만. 예. 이때다 싶어서 지금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자식들한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거래 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증여는 오히려 늘어났다. 보유세 절감을 위해 증여가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 상구에서 똘똘한 한 채를 증여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2개월 연속 증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건수는 줄어드는데 증여 건수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비율이 많다. 바로 이렇게 집값 조정 국면 때를 기회로 삼아 절세를 위해 매매보단 증여를 선택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번 팔아버리면 재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강남의 경우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를 통해 자산을 승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시세가 떨어지면 세금도 당연히 주는 만큼 조정 국면에선 증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 일부러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야. 가격을 와장창 다운. 왜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국세청이 뭐라고 할 거야? 아이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놓고 증여세를 하면은 증여세를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런 걸 보면은 보통의 뉴스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억을 대출받아서 산 직장인은 30만 원을 아끼는 기분이라서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 임모 씨는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에도 미소가 번진다. 고정금리 2.85에 30년 만기로 3억 정도의 보금자리론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달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120만 원을 내고 있다.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당시에는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금리가 급등하니 그때 아니었으면 평생 집 못 샀겠다 싶다. 제가 어제 그랬죠. 이게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 집을 샀냐 안 샀냐로 사람 인생이 바뀔 판이야 지금. 만약 다음 달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다음 달 이 뭐 7월 달 얘기라면 금리가 4.85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거죠. 매달 150만 원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지금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30만 원 아낀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3억 정도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았는데 원리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내고 지금도 금리가 올랐다고 하는데 150만 원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3억 대출받아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고정금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금리 인상이 이어지지만 보금자리론을 통해 2%대 금리를 이용한 차주들은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 자, 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4에서 6.4%로 나타났는데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되게 저렴하게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대출을 받아보면은 은행에서는 대출 받아주는 사람들이 VIP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저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게 뭐냐를 보면 뭐 뻔하지. 예를 들면 뭐 월급 또 무슨 관리비 또 뭐 핸드폰 요금 이거를 자기네 통장으로 해달라 이거야. 그럼 막 0.5%씩 막 할인해주고 막 이래 그 금리가 막 깎여.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이제 빌려보시면은 쟤네들이 제안하는 여러 뭐 저기서 자기네 적금 들어주세요 이래도 막 깎여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올라도 그거를 깎을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은행과 이제 서로 딜을 치면 되지. 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대출 받을 때 여기 은행 저기 은행이 대출이 달라 이 금리가. 그럼 내가 와가지고 여기 왜 더 0.2%더 비싸냐 했더니 그러세요 저희 깎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저희 또 이거 들으면 더 깎아드릴게요 막 이런다고. 그 웃기게도 금리가 협상이 되는 거야. 금리가 무슨 시장에서 무슨 팥뿌리 협상하듯이 가서 여러분들도 여러 은행 돌아다니면서 여기 0.5% 더 싸던데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 깎아줘 얘네들이. 뭐 깎아주고 뭐 은행 적금 들어주시고 은행 뭐 통장 만들어주면 더 깎아줘 막.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도리 있게 가셔서 이제 협상을 보면 좋겠죠. 바로 그런 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알고 가면은 이제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4% 중반대까지 이 보금자리론이 올라왔다. 그래요. 자, 작년에 2020년과 지난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차주들은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타격받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3억 원을 갖다가 원리금 준 등, 그러니까 매달 이 원리금과 똑같이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월 118만 원을 내고 있다. 3억을 받았는데 다음 달 금리로 따져보니 월 상황이 155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나는 30만 원 아끼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의 지금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대출 먼저 상품을 알아봤어요. 대출 상품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때는 이제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근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여기 걸리죠. 이게 뭐냐면 거치기간이라는 걸 걸어요. 거치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걸어. 거치기간이 뭐냐면 이자만 내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수익성을 위해서 내준다 이거지. 그 변동금리는 금리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하니까 뭐 또 오르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거치기간을 이렇게 둬. 근데 거치기간 동안은 이제 이자가 고정이잖아.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은행권에서는 뭐 한 5년 잡고 막 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이제 이자는 고정인데 5년 뒤에 이제 원금이랑 같이 나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때 보면은 나는 고정금리를 하고 싶거든. 근데 변동금리의 유혹은 어디서 나오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이자가 달라요. 달라. 이게 그러니까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1%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금리가 쌀 때는 변동금리를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나는 당시에 언젠가 금리가 빨리 오를 것 같더라고. 그래도 금리가 안 오를 게 아니라 금리가 언젠가 오르니까 나는 고정금리로 하겠다 했는데 이 상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 대신에 또 금리도 더 비싸 고정금리가. 그러다가 나는 이제 거치기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치기간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거치기간이 있는 사람들을 고정금리로 이렇게 싼 이자로 바꿔주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디딤도 대출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나 거치기간인데 이러고 그냥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정금리 저 30년 저 싼 거를 내가 박근혜 정부 때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지. 이미 자기네들이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도 자기네들이 거치기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갈아타면 돼. 얼마든지 그냥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 사실상 대출받은 사람들이 저거 못 갚아갖고 죽는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애초에. 왜냐면 고작 100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거 뭐 지금 올랐을 때도 3억 원을 빌렸는데 150만 원밖에 안 갚아도 되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뭐 300만 원, 400만 원 갚는다고 하는데 이건 대출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 뭐 2020년도 12월 달, 뭐 거의 한 1년 전이에요. 2.23%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아 13년 된 아파트를 샀다.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금리가 2%로 오르고 급여도 올라 보금자리론을 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때 집을 못 샀다면은 나는 집 못 샀다. 나오죠. 내가 참 신기한 게 내가 방송에서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 그때 당시에 집을 샀냐 못 샀냐로 이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야, 점점. 왜냐면 이런 상품, 이런 기회들, 그때 그리고 그런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부동산 환경, 이게 그때 당시가 딱 거의 막바지였다라는 거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거 2020년 조사위가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막말로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서 어떻게 대출 받을 거야. 이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거지, 지금은. 떨어진데도 어떻게 사, 뭐 금리가 이빠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있지. 저 때 당시에는 금리도 싼데 부동산도 쌌으니까 들어갈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떨어져도 뭐 금리가 비싸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집값이 2배 이상 오르고 2배 이상이 오르고 뭐 또 인테리어에서 좀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별 문제가 없는 건 어차피 내가 갈 데가 없잖아. 지금 다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를 가기가 뭐해. 이사 가려면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 갈 생각이 없으면은 별 감흥이 없어.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뭐 내가 뭐 할 거야. 그 돈을 더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지. 예전에는 그게 LTV가 차가지고 안 됐다면 집값이 오르면 좋은 점은 여분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뭐 대출 당장 받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뭐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대출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갈아탈 수가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변동금리는 저 고정금리보다 1%가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 1% 이상 대출금리가 올라도 또이또이라는 거야. 그 고정금리 하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지. 작년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두드러졌다. 예. 보금자리론은 이 대출 총량 규제에도 영향을 안 받았고 DSR이 적용되지 않아서 뭐 잘만 나오고, 예,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대출 상품을 이제 갈아타자, 고정으로 갈아타자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금리를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저렴한 금리로 받은 거야. 애초에 저렴한 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고정금리랑 비슷해지는 수준 이상으로 이제 올랐을 때부터 이제 갈아타든지 뭐 머리를 굴리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어차피 애초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이건 뭐 압박을 받는 그런 그림은 이제 안 나온다라는 거지. 고정금리는 애초에 상관이 없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상관이 없지. 뭐 자기가 뭐 집값이 오르나 떨어진다 뭔 상관이 있겠어. 자기가 그걸 느낄 일도 없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어차피 살 집이면은 그런 걸 감흥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단지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자꾸 집주인의 전화가 올 때마다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나 이사 가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뭐 이사 비용도 비용인데 갈 때마다 가구들 까이지 뭐 하나 없어지지 또 뭐 어디 고장 나지 막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사 가면은 이미 다 막 그 가구들이 다 헐어 가지고 다 개판이 되고 뭐 없어지고 하고 하니까 부서지고. 그런데 그걸 또 매번 또 이사 가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거 하나 없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디야. 그러니까 뭐 뭐 뭐 애초에 사실 저 박근혜 정부 말미에서부터 저 2020년도나 이럴 때는 집값이 엄청 비쌌던 때가 아니니까 저 사람들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크게 걱정이 없는 거지. 뭐 그래라 룰루랄라 이러고 그냥 남일 되는 거지. 저런 데서 인제 어떤 현실적인 대출의 상품이라는 게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내 개인적으로는 변동금리가 10% 까지 가려나 싶기는 한데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애초에 대출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 정도면은 10% 해봤자 뭐 쉽게 말하면 한 15만 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것에서 감안해서 봐야겠죠.